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 그린테크 실증화 강연을 맡은 주식회사 ASN 송인남 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환경부 그린페트롤 연구과제를 통해서 성공한 아이템인 현장형 정밀 악취 측정 분석 장치를 이용한 악취 관리 최적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과 계획, 그리고 오늘 강연을 드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여러분하고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업을 시작한 지 한 40년 횟수는 되지만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고 또 2003년에 외국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제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17년 정도 되겠고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장점들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가스 이런 부분을 측정 분석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주요한 사업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는 사실은 그 에이스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뒤에 N자가 들어가는데 플레임은 Always Clean Environment의 이니셜입니다. 언제나 맑고 푸른 환경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청색의 부분은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그 가운데 하얀색 표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보자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 경영과 관련돼서 초록색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사람 누구나 항상 그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에서 숨을 쉬게 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슬로건을 클린에어, 해피 브레싱, 헬스 리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코비드-19 이후에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상에 맞춰서 저희도 DNA라고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DNA 많이 말씀드리는데 데이터나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부분이 항상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연구개발, 생산, 판매, 보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성장 과정을 조금 보면 많이 써놨지만 2003년도에 그 외대 창업교육센터에서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R&D 위주로의 연구개발을 쭉 했고요. R&D를 통해서 개발한 아이템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급할 수 있을지 이런 마케팅 부분을 고민하면서 요즘 세계 3대 유수 전시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매년 1월에 열리는 미국 라스베가스 CES 전자쇼 그리고 2월 달에 열리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언팩쇼를 제대로 하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그리고 칼라TV가 최초로 전시됐던 9월에 열리는 독일 베를린의 IFA 전시를 매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를 통해서 국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전시에 참석하고 있는 한 200개 한국 기업들 중에 탑3까지 선정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2017년엔 사실은 그 중국 정부가 환경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계 100대 기술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숨쉬는 대기 오염 측정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그 유일하게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정된 게 바로 저희 회사가 됩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것은 운이라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 당시에 사드 문제가 터지고 또 최근에 또 나지나 싶었더니 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거대 시장에 진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마 이전에
기업 활동을 하시던지 학교에 계셨던지 아니면 정말 새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던지 하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업을 시작한 게 뭐 2003년도라고 말씀드리지만 벤처기업을 시작한 거는 1993년입니다. 뭐 91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정말 맨주먹으로 선배들하고 모여서 사업을 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워져서 결국은 M&A를 해서 전문 경영인도 됐었고요. 그때 했던 아이템들이 88 올림픽에서 벤 존슨 칼 루이스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우리가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아마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처음으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이 수입이 됐었는데, 그런 장비를 왜 수입해서 쓸까, 국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젊은 시절에 알량한 그 사명감, 패기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소개를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드릴 거는 또 그 강의가 그린페트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맡은 분야는 악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악취에 대한 민원, 악취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근데 악취라는 것이 환경부나 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사람이 코로 맡는 냄새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할까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공해를 사실은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 자체가 황화수소, 멜모캅탄, VOC 등이 기체상 물질로 사람이 냄새를 맡았을 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물질,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숨 쉬면서 무슨 냄새가 나네? 이게 무슨 냄새야? 심지어는 고등어 굽는 냄새, 청국장 냄새도 사실은 악취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악취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민원을 통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공무원이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한 시료를 분석해서 악취방지법의 기준에 초과됐는지 아닌지를 결국은 판가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사람 코를 가진 5명이 모여 앉아서 냄새를 코로 맡아서 세 사람이 맡으면 냄새가 있다 없다를 판별해 나가는 관능법이 있고요. 또 22종의 지정악취 물질을 정해서 기기로 정확하게 정량정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기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주된 아이템이고요. 예전에 보면 악취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샘플링을 해다가 분석이나 공기석 관능법으로 맡아보면 냄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샘플링 하는 당시의 시료와 민원이 발생했던 당시의 시료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기기 측정법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못하고 현장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배출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이슈와 물질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왼쪽에 개별 이전에 보는 그 화면이 사실은 우리가 큰 컨테이너 같은 그 시설에 수입 장비들을 한 8가지 정도 내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위치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이 제한이 있어서 실제 냄새는 발생하고 있는데 냄새 발생하는 근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캐비넷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동도 가능하고 최대한 배출원에 가깝게 가서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기를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장비들을 저희가 국산화를 통해서 일단 수입 대체 효과도 좀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수입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한번 설치하는데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는 그것의 한 60% 정도로 원가를 또 판매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측정소 사실은 뭐 왼쪽에도 듣지만 필요 없죠. 그 측정소가 필요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결국은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바로 측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센서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무치에 숨쉬는 공기를 보면 깨끗한 공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 머티리얼들이 그 혼합되어 있거든요. 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들, 그리고 농도가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것을 분리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기 그러면 질소, 산소, 뭐 CO 등등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각각의 물질로 분리해내는 기술,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기술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대본 그 과학실험 시간 때 백목에다 잉크를 찍고 물에 쭉 담그면 백목에 물이 쭉 전개되면서 파란색 잉크를 찍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옅어지고 흐려지고 하면서 색깔이 띠로 나눠지는 경우가 생길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잉크 하나를 찔러서 단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안에 혼합되어 있는 물질을 분리시켜서 각각의 개별 물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죠. 그것을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스들을 단일 물질로 분리해내서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ICT, IoT 기술 워낙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콘텐츠들을 결국은 최종 사용자,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환경오염, 악취, 기후 관련된 얘기들을 반드시 연동시켜야 됩니다. 바람, 방향, 온습도 이런 것에 따라서 배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확산해 나갈지,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기인돼서 왔는지 역추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의 모델링을 만들어 돌리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웹이나 앱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기술을 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아이코 GC, TD GC라고 한 것이, 기존에는 작품이 TD 두 세트, GC 두 세트 이렇게 별개로 장비가 여러 대 필요했던 거를 원바디 빌트인 시스템으로 소형화시켜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시료를 손실 없이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시료를 탈착하는 기술, 분리하는 기술, 검출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장시켜서 만든 기술이 이제 우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표에도 나타낸 것처럼 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아날리시스 인스트루먼트, 분석기기들이 사실은 여러 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합해서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현장에 더 가깝게 최적화시켰다는 것이죠. 사실 IoT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센서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센서라는 것이 사실은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센서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들은 대부분 물리 센서입니다. 물리 센서는 그나마 안정이 돼서 개개인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에 내장될 정도로 쓰고 있는데요. 화학 센서들은 최근 들어서 공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부분에 센서가 달려있죠. 하지만 그 센서들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성이라는 부분이, 정밀성이라는 부분이 꼭 좋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료를 농축시키고 현장에서 마이너스 30도로 정기적으로 농축시키고 얘를 감압해서 탈착시켜서 분석하는 기술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는 게 퍼센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ppm, ppb, ppt 레벨을 상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검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농축시켜서 좀 진하게 만들고, 진하게 만든 다음에 검출이 잘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 기술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그 그래프라는 것은 보통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도나 유량이나 컬럼의 조건을 동일하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도핑 테스트하는 부분은 저 가운데 사람의 피에서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래프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 나오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어떤 이상한 피크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 약물이 들어갔다라고 판단하는 원리를 통해서 마약 검출하는 그런 기법으로 쓰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뭐 기술적인 효과라는 것은 뭐 R&D를 통해서 하게 되면 항상 써주는 내용들이니까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환경적 효과를 항상 그 보고서나 이런 데는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처음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여러분도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저희가 R&D를 하면서 좀 우수 성과 2020년도에 과제를 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추진한 한 300 과제 중에 우수 성과 20선에 선정될 정도로 선정될 정도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거는 이제 SCI 논문이 뭐 목표 3건이라 했지만 실제로 저희는 33건의 SCI 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냈고요. 매출 실적도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못했던 부분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뭐 코비드가 생기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마케팅을 좀 못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뭐 이 부분이 표현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나 다양한 등록들 많이 하죠. 요즘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국가 R&D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얻어지는 결과에 대한 성과 지표를 항상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이 끝나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도 저희 자체 연구비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화 작업이 끝난 거를 실제로 더 현장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기 했을 때 처음 만들어내는 건 뭐 알파, 베타 테스트를 한다 해서 필드 테스트를 하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양산이라는 걸 들어가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비가 한 10억 넘는 고가의 장비지만 그래도 현장에 갖다 놓고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테스트했던 거를 좀 다양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끝난 후에도 1년 반 넘게 지금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용인의 뭐 그 지역에 냄새나는 쪽에 측정을 하고 있고 또 인천 쪽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냄새나는 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계속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사람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코로 맞는 방법과 기기 측정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부분의 상관관계가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많이 모아져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최근 들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이나 AI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보시는 그 화면 자체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악취, 냄새가 나는 것 중에 한 70%는 지표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황화수소, 암모니아, 흔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VOC류가 대부분 70~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측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따라서 배출원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냄새들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22가지 지정 악취 물질 중에 A라는 지역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나오고 B라는 지역은 톨루엔이 많이 나오고 다 틀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빅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장비들이 우리 자동차나 전자제품 만들어도 열악한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역에 따라서 사계절 온도나 기후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죠. 저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현장에 오픈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를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일 추운 한겨울과 제일 더운 여름까지 온도차가 한 30도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장비가 온도에 영향을 받게 돼서 정확하게 동작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에 대한 항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프처럼 온도가 다양하게 변화가 생겨도 우리 시스템은 평균 30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테스트 베드를 저희가 1년 동안 사계절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이제 황화수나 이런 걸 보면 그 원으로 표현한 게 그 당시에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를 바람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패턴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넘버링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기준보다 좀 많이 발생했던 것을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거꾸로 어디서 기인한 문제인지를 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날짜별로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계절별로 어떤 바람이 불고 남쪽에 있는 곳인데 북풍이 불었다 그러면 실제로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냄새를 야기시켰다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히트맵이나 또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이제 회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그 냄새를 유발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곳에 주역민들한테 앱을 공급해서 냄새가 발생했을 때 냄새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그 신고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와 저희가 현장에서 측정한 측정기계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한 1년 동안 운영한 지역의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상관성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 상관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에 대한 계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냄새라는 것은 기억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평상시에 모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무슨 냄새 안 나? 담배 냄새 안 나? 그러면 같이 냄새를 맡으면서 정말 그래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 계몽을 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테스트베드 했던 주변에 이제 어떠한 그 발생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저희 했고 그 발생원에 따라서 어떠한 성분들 주로 축산화 레스피아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나 아세트알데히드가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뭐 주유소나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톨루엔이나 비틸 아세테이트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패턴들을 분석해서 배출원별 정확한 그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죠. 미세먼지는 워낙 많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확대가 됐는데 아직 악취나 이런 유해가스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는 관공서, 환경부나 지역 공무원들 그거를 주로 배출했다고 걱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상위 기관인 국가를 상대로 그 고객을 만들고 있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좀 개발하면서 저희가 만든 아이템, 저희가 만든 기술을 국가 그 공정시험법이나 또는 새로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냈던 몇 가지 기술들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인시험법이나 이런데 법으로 들어간 부분도 많이 있고요. 주로 관공서가 주 시장이다. 그 이유는 상위기관인 관공서에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그 관공서의 데이터와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그 고객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한 40년 오랜 기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사업화 실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다 여러분들 하셨지만 뭐 요즘은 오른쪽 윗단에 보이는 것은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해외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엔 제가 뭐 매년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출장을 1년에 한 서너 번씩 다녔었는데 그 바이어들하고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은 저희가 개발한 장비들을 환경부에서 법에 2019년도에 환경부 자체 입법으로 입법화시켰고 그러면서 그 한시적으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 환경부 차관께서 직접 저희 제품을 시연하는 걸 보러 오셔서 실제로 이거를 좀 잘 보급해 줘서 대한민국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고 악취를 좀 개선하는 일에 도움을 달라라고 하면서 당부 말씀, 격려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코비드19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사태고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을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상황은 있습니다. 뭐
입출국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아예 현지화시켜서 그냥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을 들어오지 말고 현지 시장을 개척하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그런 데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 설비, 테스트 설비를 좀 늘렸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한 60 살아봤지만 여태까지 경제적으로 호황이다라고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늘 경기가 어렵다, 불황이다, 힘들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 되고 또 그 틈새 시장을 맞고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그 현재 코로나 시국도 궁극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사업적으로는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스타트업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삶의 터전이 직업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정말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것으로 사실은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워라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채용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고도 성장을 하고 환경 파괴가 생기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최근 국제적인 화두가 ESG 경영이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본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린테크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는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평균 수명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는 평균 수명이 한 10년 그 다음에 1800년도만 해도 사실은 뭐 4, 50년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많이 했었잖아요. 60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60이 된 환갑잔치 안 하고 팔순잔치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곧 100세 시대다 그러고 뭐 전문가들은 150세까지 인간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수명은 어떨까요? 사실은 기업의 수명도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 초기만 해도 우리가 법인, 사업자 등록 통계 자료를 보면 평균 기업의 그 존속 기간이 3.3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기 자료를 조금 뭐 뒤져보니까 뭐 1990년 이전에는 한 90년 됐던 기업도 있고 그때는 기업 수가 적었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15년, 15년보다 좀 더 짧아진다 그럽니다. 아마 대부분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할 때 개발만 하면 성공할 거다. 그럼 개발 끝나면 또 양산한 작업이 필요하고 또 마케팅에 대한 한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흔히들 데스밸리라고 하는 기업이 창업한 후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번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10년을 견디게내면 면역성이나 내성이 생겨서 향후 어떠한 문제라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좀 용기와 힘을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자료가 2013년 월스트리트에 나와 있는 표지 모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뉴요커에 나와 있는 2014년 자료입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막 2010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저도 이 당시에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연결시키는 음주 측정기를 막 개발하면서 저는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TV는 켜놓았지만 각 개인의 가정들이 각자의 매체를 보면서 보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뭐 유치원 장기자랑 가면 대부분 보면 장기자랑하는 내 아이를 또는 그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화면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열고 동영상 찍기 바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지인 최재봉 교수라고 하는 교수도 사실은 저희하고 저때 같이 연구를 했던 친구인데 그분도 사실은 요즘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결국은 새로운 신인류가 생겼다. 스마트폰의 인류가 생겼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사실 저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거의 10년 전 2014년 얘기지만 지금 저 상황이 다 그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얘기고요. 또 환경과 관련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 오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소개를 간단히 봤지만 뭐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측정이나 해결이나 뭐 친환경적인 문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IoT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센서나 통신 기술을 써서 실제로 대기 오염을 측정한다든지 물의 어떤 그 황태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그 산사태라든지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의 IoT 기술의 종합체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실제로 보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환경이라고 하는 또 모든 경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측정을 해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해야지만 제어나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하는 어떤 아이템이든 또 기업을 경영하든 어떤 기업 환경이든 매년 생겨지는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시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글로벌 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하면서 사실은 마케팅, 채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을 올릴 거냐, 어떤 걸 할 것이냐, 결국은 나의 서비스, 나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고객에 대한 연구, 고객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창업하신 여러분들이 계획이나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사업의 비전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알파벳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Dream is nowhere, 내 꿈은 아무데도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Dream is now here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생각 차이가 결국은 사업을 또는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CS 전시회에 가면 항상 전 세계 글로벌 가전쇼, 처음에 가전쇼로 시작했는데 요즘 테크놀로지 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총집합합니다. 거기에는 뭐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다 건물, 호텔 하나를 쓸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유레카존이라고 해서 창업 아이템을 갖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그 존이 별도로 있는 전시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저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해봐라는 얘기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Yesterday you said tomorrow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흘러가지만 내일을 보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계시는, 도전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항상 지금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고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혹시 이제 질의응답이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당초 40분까지이기 때문에 한 7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나 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실 분은 여기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는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기부의 예스리더 창업 강의도 많이 했었고 또 한 10년 동안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모임도 만들어봤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어렵고 있는 환경부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측정 분석기 아까 90% 이상 수입한다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국산화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초대회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